들으신 대로 친문 핵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귀국합니다. 김 전 지사 귀국이 민주당 개파 움직임에는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이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후 처음으로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장윤미 변호사,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이후 처음으로 이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는데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개인 해외 직구 시 KC 인증의 의무화 규제는 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 재고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달 만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데, 자, 본격적인 대권을 본격적인 행보로 좀 봐도 될까요? 글쎄요, 일단 이 KC 인증 마크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이렇게 분산돼 있던 국가 단위의 어떤 인증 마크를 KC라는 형태로 해서 이제 통합을 한 겁니다. 예. 아마 여러분 휴대전화 뒤에 보시면 다 이렇게 KC 마크가 있거든요. 예. C 마크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공산품에 대해서는 다 이제 KC 마크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 해외 직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근데 그런 제품, 즉 KC 마크가 없는 제품에 대해 최근에 이제 유해성 논란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전부 다 KC 마크를 전부 다 맞도록 이렇게 이제 정책을 바꾸는 거를 지난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소비자 입장에 좀 더 싼 제품이라든지 또 다양한 제품을 구입하는 길이 막혀버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KC 마크 하나 따려면 보통 한 4-5개월 정도 걸리고 돈도 꽤 들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해외 직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면 이제 공무원들의 규제가 또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동훈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이나 지금 나경원 당선인도 모두가 다 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국민 생활적 문제, 특히 젊은 층들에게 굉장히 어떤 소구력 있는 메시지를 냈다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동안 어떤 정치적 메시지 딱 한 번 냈습니다. 지난 4월 29일인가 딱 한 번 냈는데, 지금 이번에 낸 메시지는 결국은 국민들의 어떤 생활적 필요한 메시지, 이런 것들을 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어떤 본인의 정치 철학이나 본인의 어떤 이 주장들을,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이제 선보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해외 직구를 자주 이용해나 봐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정치권에서는 좀 얼리 어답터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도서관에 가서도 골전도포를 끼고 하는 이제 그 모습이 포착이 돼서 많은 화제가 됐는데, 실제 지금 우리나라의 해외 직구 시장 규모가 6조 7천억 가까운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주변 전언에 따르면은 이렇게 피규어 인형 같은 거, 그다음에 음악 관련 장비 세트들을 선호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입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모습들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나는 얼리 어답터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있어서 젊은 층이나 그다음에 말하자면 여러 가지 환경에 민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겠다. 이 메시지가 저는 이번에 SNS를 통해서 표출한 거라고 저는 그 의미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계기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이제 이른바 그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도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너무 이제 목격담 정치에 대해서 피로도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직접 참여도가 높은 메시지 참여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합니다. 네,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도 한 전 위원장과 좀 비슷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들이 지금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정부도 조금 입장을 바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입장을 변경하겠다는 거고, 대단히 최근에 이 KC 인증 마크를 받은 품목에만 이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KC라는 그 말에서도 아실 수 있지만 이게 국내 안전 인증 장치인 셈입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그 인증 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해외 직구를 많이 사용하시는 소비자들한테는 이거 정말 과도한 규제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해외 직구라고 하지만 요즘은 이 배송 기간도 국내 제품이랑 크게 차이 나지 않게 굉장히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아동용품을 많이 구매하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짧게 쓰고 금방 또 버리기도 하고 해서 이른바 지역의 맘카페 등에선 불만 목소리가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나경원 당선인, 유승민 대표도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나오자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신중하게 판단해서 고려하고 보류하겠다라는 입장 내서 오늘 오후 브리핑까지 할 계획입니다. 브리핑까지.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또 총선 백서 제작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총선 백서 TF 위원장이죠. 조정훈 위원장은 이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는데, 이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시죠.
한동훈 위원장 가진 자산이 많은 정치인이라는 건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팬덤을 갖고 있는 건 다 이유가 있겠죠. 저는 반면에 글로벌 떠돌이로 한 18년 해외 생활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국제 경제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있으면서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아마 뭐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정치인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세상에 본인도 출마 의사가 있는데 이 백서 발간 책임자를 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건가요? 백서는 이미 당내 구성원들로부터 정당성, 그 소구력을 거의 상실했기 때문에 이쯤에서 접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지호 전 의원이 백서가 발간됐을 때 공정성과 설득력을 담보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이 조정원 의원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는데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백서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총선 결과를 패배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다음 선거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교훈적 의미에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방향성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총선은 결국 누가 선택했죠? 국민들이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왜 국민들이 그동안 국민의힘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럼 그 원인을 따져보기 이전에 선거 행위자들의 어떤 책임 문제만 지금 따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방향이 안 맞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총선 백서라는 거는 결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조정훈 의원을 보면 지금 이미 나오기도 전에 다 이미 결론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 한 전 위원장 다 책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걸 자기가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는 기소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백서위원장은 결국 백서를 통해서 주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네. 매일매일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그게 이 균형에 맞는 것이냐의 문제. 세 번째는 그렇다면 백서 발간 위원장은 본인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위치에 서야 되는데 문제는 본인이 지금 당대표 출마 선거를 지금 이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마치 이 백서가 본인의 당대표 선거를 위한 뭔가 자락 깔기가 아닌가 그런 의심을 사잖아요. 네. 자, 그러니 과연 이 조정원 의원이 맞는 게 정확하냐. 더군다나 조정원 의원은 지금 이 당에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입사원입니다. 신입사원이 회장이 잘못되는 걸 갖다가 지적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모든 면에서 저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총선 백서 논란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또 전당대회 출마론과 맞물려서 오히려 이게 또 한 전 위원장의 좀 힘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뭔가 이 백서가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 선거에는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그 자료로서 있어야 되는데 마치 특정인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그런 지금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러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불이익 보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당원들의 또 우려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선거라는 거는 패배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도와 인물과 이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큰 덩어리에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제대로 스탠스를 잡지 못해서 선거에서 패배했는지 그 교훈적 사건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마치 이게 무슨 캠페인에 문제가 있었냐? 특정인이 어떤 선거 전략을 잘못 짰냐?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그 디테일하게 이제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특히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존재감 점점 더 커지는 이른바 이게 말하자면 불균형 현상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등판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거의 뭐 90%대에 이르렀다고 보고 다만 백서가 이런 방향으로 가서 나중에 나온다 그러면 과연 설득력과 신뢰성을 가질 수가 있을까? 저는 사실 그 우려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건희 여사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를 시작한 지 3일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이 회암사를 방문한 건데요. 이 불교계가 이 김 여사 참석을 위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설득을 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께서 작년 12월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뭐 안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올해 이제 어린이날 때도 이제 참석을 못 하셨는데 저는 뭐 김건희 여사의 이런 뭐 공개적인 행보를 약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여러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거는 또 그것대로 이제 수사를 뭐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이번 행보는 약간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정상적인 뭐 약간 국정
운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제 선택한 이 불교 행사가 뭐 개인적으로 보면은 용산 입장에서 보면은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 행사에서 만약에 뭐 외교 무슨 행사나 이런 데에서 나왔으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 일부에서 이렇게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종교 행사이기 때문에 종교 행사에서 또 여기 행사 주최 측에서 굉장히 김건희 여사를 초대하려고 뭐 애쓴 뭐 이런 이제 뭐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아마도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행보 이후로도 이제 공개적으로 또 아마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대통령 영부인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뭐 이제 할 것으로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네. 평가를 해주시긴 했는데 김 여사가 다시 공개석상에서 영부인으로 좀 다양한 행보를 앞으로도 이어나갈 거다 이런 전망이 네. 나오거든요. 적절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일단 영부인의 지위와 기능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해외 네. 정상의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고요. 오늘 이제 참석하신 불교 행사 같은 경우에도 환지 본처라고 해서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이제 그 보관되어 있던 사리를 우리나라로 되찾아온 거예요. 예. 불교계에서 그래서 이 관련된 행사에 여사께서 꼭 참석해 주셔야 된다. 사실상 주인공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사가 반드시 가셔야 되는 그런 행사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렇지만 그 전에 풀어야 될 전제 조건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금 제2부속실 대통령께서 부활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특별감찰관 문제 마찬가지고요. 더 근본적인 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사법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 견지할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응할 것인지에 대한 전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쟁점입니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2주년을 맞아 회고록을 내놨는데 논란이 거셉니다. 먼저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은 진심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까지도 핵 공격을 불사하겠다 이렇게 위협하고 있잖아요. 뭐 핵 공격만 불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북한은 헌법에다가 핵무장을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거는 대를 이어서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에 대한 전략적 가치는 북한의 어떤 말하자면은 그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김씨 일가의 어떤 그런 그 명운과도 직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무리 회고록이라지만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의 그 진심이었고 이게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국가 지도자가 전략적 관계를 그렇게 낭만적인 마음으로 접근해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희망은 전략에서는 안 됩니다. 희망은 철저한 냉정한 현실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김정은의 그 몇 마디 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진심이었고 비핵화가 이렇게 진전되지 않은 것은 오히려 미국과 우리가 협조해 주지 않아서 김정은의 진심을 몰라줘서 이렇게 된 것처럼 표현하는 건 이건 굉장히 적절하지도 않고 전직 국가 원수로서의 표현에서도 저는 아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줄곧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과거 발언들도 먼저 들어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평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또 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또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그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자, 뭐 들으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두둔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하지만 이 볼턴 전 보좌관 또 미국의 폼페이오 전 장관은 좀 다르게 회고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사안을 놓고 의견 차이가 있는 거. 이거 왜 그럴까요? 자, 김정은이 핵무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 철폐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은 히틀러가 유럽 침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자, 세상에요. 어떤 국가의 지도자는 자기 국가의 전략이 있습니다. 당연히 거짓말도 하고 숨기고 있죠. 푸틴이 그럼 우크라이나 공격 안 한다는 거 그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가적 어떤 현실에 따라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한 국가의 지도자가 지금 북한이 이미 김일성 시대부터 저런 이야기는 해왔거든요. 예. 우리 핵은 방어용이고 우리 어떤 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어떤 순진한 발상, 이게 결국은 지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해왔던 남북 정상회담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났고 이미 미국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견제를 했고 특히 김정은 본인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폼페이오나 지금 볼턴 전 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에 이미 이 회담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김정은이 트럼프한테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저 문재인하고는 하지 말고 우리 둘이 합시다. 저는 믿지 못합니다. 라는 편지를 보냈다는 게 다 증거로 남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한국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제발 좀 끼워달라고 했지만 결국은 당시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네. 우리는 그냥 둘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특히 이 회고록에서 보면 당시에 이제 이 미국이 왜 이 회담을 틀어준다는 걸 보면 한국이 즉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너무 양보를 많이 하려고 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견제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단순히 그 말의 진정성만 믿고 한다? 그거야말로 정말 순진한 발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저렇게 의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국제관계를 정말 순진하게 바라봤는지에 대한 저는 증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두 분 다 얘기하신 건데 외교 전략적으로 밀렸다. 그리고 국가의 운명이 걸린 건데 너무 순진한 발상 아닌가 이런 지적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말들이 나옵니다. 여전히 뭐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아니냐 아니면 미국보다 김정은 더 신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저는 이제 이런 좀 예를 들고 싶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일외교 관련해 가지고 일본이랑 굉장히 이제 뭐 친밀감 있게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굴욕적으로 다 내줬다 이런 비판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용산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DJ의 햇볕 정책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일본 북한 관련해서도 우리가 많이 이제 먼저 내어주는 것처럼 일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먼저 내어주자. 외교라는 게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일본 관계 나중에 이제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문제도 여권에서 그런 비판을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약간 그런 쪽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전에 본인이 당시에 이제 협상자일 때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미국 측에서는 당연히 한국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의 이익에서 봤을 때 뭐 내어주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당연히 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여권에서 지나치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면은 민주당의 약간 이런 뭐 북한 관련된 이 정책들을 네. 너무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북한 그리고 일본과의 그 외교 관련된 이 이슈들은 굉장히 이념적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회고록이 나온 또 다른 논란이 있죠. 바로 문 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을 첫 영부인 단독 외교다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이 관련 논란에 대해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타지마할 방문이 김정숙 여사의 이른바 버킷리스트가 아니냐 이후 더 논란이 되자 인도 측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고위 인사 참석을 희망해옴에 따라 성사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례 보신 적 있습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청와대가 해명했던 간곡한 요청, 지속적인 요청이라는 해명과는 달리 당시 인도 현지에서도 영부인이 올 줄 몰랐는데 와줘서 좀 당황한 반응이었습니다. 이 타지마할 방문을 위해서 출국 2주 전에 셀프로 인도 방문을 요청을 하고 현지에 가서 일정표를 보면 막바지에 타지마할이 추가되게 됩니다. 러크나우, 정부에 보고됐던 예산 배정의 마지막 일정지 러크나우에서 타지마할까지는 4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여사께서 대통령 휘장을 타고 날아가신 거리겠죠. 배현진 의원은 인도에서 영부인이 올 줄 몰랐는데 김정숙 여사가 와서 당황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배현진 의원은 능청맞게 웬 흰소리냐 이렇게 또 다시 비판하고 나섰는데 자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당시에 이제 이 행사가 보면 인도 정부 측에서 이제 우리 문체부 장관 도종환 그때 의원이었습니다. 예.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참석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외교부 측에서 이 여사에 대한 참석을 요청을 했고 그쪽에서 이제 받아들여서 결국 이제 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도종환 의원 당시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수행원 몇 명에서 일반 항공기를 이용해서 이제 가게 되면 비용 문제나 이런 것도 훨씬 줄어드는데 문제는 갑작스럽게 이제 김정숙 여사 참석이 바뀌면서 전용기를 썼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건 비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고 또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 휘장이 달린 걸 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쪽에서는 굳이
문체부 장관만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김정숙 여사 가게 됐는가? 누구의 의지 때문에 그래 됐는가라는 문제. 또 거기에 가게 되면서 타지마할을 직접 이제 단독으로 방문해서 저렇게 이제 이 인도 측에서 정말 모든 의전들을 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어떤 외교적인데 문제는 이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의 회고록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거는 어떤 외교적인 어떤 그런 여사의 외교적인 어떤 그런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당시 여러 가지 어떤 공문이나 등등을 통해서 사실상 이거는 당시에 청와대 측이나 김정숙 여사 측에서 요청을 한 것이다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된 문제예요. 그거를 자신의 어떤 회고록에서 어떤 이 억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건?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설명하신 회고록의 내용에 따르면요, 그 당시에 그 부부 동반으로 인도 국빈 방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인도에서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인도 방문이 가능하신지 이런 타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정상 그 부분이 어려워서 그렇다면 영부인께서라도 와 주십사라고 해서 이 일정이 성립이 된 것이다. 이건 이제 단독 외교 차원인 것이 있지 뭐 해외 여행이다 이런 건 과도하다라는 반박의 내용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당시에 들어갔던 비용이 한 3억 7천만 원이라고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상외교 비용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에서 책정한 금액의 2배를 예비비에서, 예비비는 국가의 비상 지갑입니다. 거기서 꺼내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이전한 것도 예비비에서 국민 세금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지 과거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해서 3억 7천만 원, 물론 어떤 진영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정치 쟁점화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 전 대통령 딸과 관련된 쟁점인데요. 이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딸 양 씨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사이에 수상한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다혜 씨가 SNS를 통해 작심 반언을 쏟아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우리 아빠와 내 가족들이 이제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는데 우리 가족에게 평안과 무탈이 있기를 기원한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검찰을 향한 강도 높은 불만의 목소리를 게시한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또 본인과 관련된 여러 수사가 좀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과 지인 그리고 심지어는 고등학교의 동창까지 이제 뭐 압수수색이 단행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나치게 과도한 수사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작성한 전세 계약서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갈고 밀고서 가져갔다. 이제 표현도 대단히 강도 높고 불만의 정도도 상당히 높은 그런 게시글을 올려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문다혜 씨는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 사건의 본질을 봐야죠. 네. 이 사건의 본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기에 문다혜 씨의 남편인 선모 씨가 당시 아무런 전문성도 없었는데 당시 이상직 의원이 운영하던 타이스타 항공의 현지 법인에 전무로 취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상직 의원이 그 당시에 공공기관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혹시 대가성이 있는 건 아닌가? 지금 이게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전주지검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상직 의원 지역구가 거기다 보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실체적 진실이 명확히 밝혀진 게 없고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창수 단시 전주지검장이 지금 중앙지검장으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중앙지검으로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속도가 이제 붙고 있다 보니까 검찰이 이제 금전거래를 위한 어떤 압수수색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하는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과도한 수사다 아직까지 사실이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문다혜 씨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에 협조해서 남편의 명예를 그럼 회복해 주는 게 맞는 거지 과도한 수사라고 방어막을 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사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검찰의 소환에 분응한 이 양 씨에 대해서 출국 정지를 했습니다. 그 국적이 프랑스인이기 때문에 출국 금지가 아니라 출국 정지를 한 건데 자, 어쨌든 국적상 외국인이잖아요. 앞으로 검찰 수사 순조롭게 진행될지 그리고 또 수사하게 되면 쟁점은 뭐가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자, 그러니까 왜 이 양모 씨가 이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당시에 김정숙 여사가 옷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입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양모 씨라고 하는 이제 디자인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 100벌이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 많은 옷을 어떤 비용으로 이제 했느냐가 이제 쟁점인 겁니다. 만약에 이걸 어떤 대통령실의 청와대의 특별 활동비로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일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출처가 과연 그러면 개인적인 사적인 돈인지 아니면 공공적인 어떤 대통령 청와대 예산으로 쓴 것인지 바로 이 지점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양 씨의 어떤 이 딸이 원래 프랑스 국적입니다만은 당시 6급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
수석 요원으로 당시 취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사의 어떤 해외 방문에 한 50여 차례 동행을 했어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이 청와대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회사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일에 함께 합니다. 즉 겸직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외국 국적에 있는 사람을 채용할 때는 굉장히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굳이 왜 이 사람을 그러면 청와대에 당시에 채용했던지 바로 이 문제죠. 그렇다면 이 분과 그다음에 문다혜 씨 간에 이제 금전 거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 두 사람의 금전 거래가 있을 필요가 있지?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옷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거든요. 당시에도 이 옷 문제가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이제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 기록관으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당시에 아주 명품이죠. 시사의 옷을 당시에 이제 김정숙 여사한테 이제 줬는데 그렇다면 그거는 뭐 굉장히 아주 고가의 옷인데 그럼 그건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왜 그거는 받았는지 뭐 등등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아직 해명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두 사람 간의 금전 거래는 뭔가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의심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 건데 딸 다혜 씨와 좀 금전 거래가 있었던 이 전 청와대 춘추광장 유 씨 이분도 지금 뭐 소환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좀 결과에 따라서 파장이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많이 안 나왔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이제 혐의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랑 다혜 씨가 주장하는 주장하는 게 아니 이게 지금 결국에는 사위 특혜 채용 관련인데 이게 지금 이혼해가지고 이제 전 사위거든요. 전 배우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위 특혜 채용 관련해가지고 이 다혜 씨와 금전 거래를 했다는 모든 사람을 지금 다 참고인으로 부르고 소환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이 먼지털이식 수사다. 그리고 이건 별건 수사다. 이러면서 이건 굉장히 이거는 이게 이제 의혹이 있다는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의혹의 근거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신임 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일 때 문 전 대통령 사위 관련한 수사를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이 관련된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기자들이 이제 중앙지검장한테 이거 수사 가져올 거냐 이런 질문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지는 다 교체하고 이거는 김정수 여사 아니면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수사로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8월 영국에 방문 교수 활동차 출국했다가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귀국합니다. 6월에 다시 출국하지만 이 시점의 귀국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특검 관련해서 당시에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형에 대한 사면은 됐어요. 근데 이제 사면에 대한 이제 복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권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인데요. 근데 복권은 이제 현재로 하면 2028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대선을 출마할 수 없게 돼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추모식에 온 것인데 아무래도 지금 이번 총선을 통해서 친문 세력이 굉장히 급격히 위축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친문 측에서는 뭔가 내세울 수 있는 대표 인물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누군가? 거기서는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친문의 적자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어떤 복권을 요청을 하고 있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고 두루 만나면서 향후 행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눌 것 같아요. 즉, 갈 길이는 친문 세력이 뭔가 어떤 중심을 잡아주면서 뭔가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도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야권의 새로운 하나의 변수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이 대표뿐인 그런 보이는 그런 관점에서 김경수 전 지사라는 이제 이 새로운 변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야권의 어떤 분열 또 아니면 야권의 어떤 재편 이걸로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아주 미묘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여권 입장에서는 야권이 분열하니까 좋지만 또 야권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세론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김경수 전 지사가 만약에 복권이 돼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새로운 어떤 친노 친문의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아주 미묘한 지금 분위기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상황을 하나씩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김 전 지사가 일단 한국에 있는 동안 누구를 만날지가 주목이 됩니다. 23일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을 하면서 지금 여러 인사들과 좀 접촉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비명계 인사들과의 뭐 만남 이런 부분이 좀 주목을 끄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여러 인사들을 만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비명, 반명 아니면 친명 이런 구도로 이제 조망하는 건 다소 좀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임종석 전 실장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한 대학 강연에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1인당 25만 원 민생 지원금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또 견지하기도 해서 주목을 끌기도 했는데 예. 그리고 또 이제 박용진 전 의원 이제 현직은 아직까지는 의원인데 이런 인사들과의 모임과 만남 그리고 대화가 있다면 아무래도 정치적으로는 미묘한 파장을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사명복권 권한은 대통령께 있기 때문에 이걸 행사하신다면 이 대선에 출마가 또 가능해지는 정치적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야권 뭐 분열을 뭐 위해서 이런 카드를 검토하는 거 아니냐 여러 이런 좀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김경수 전 지사의 역할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비명계와 친명계는 약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 사면 당시 모습과 함께 직접 들어보시죠. 따뜻한 봄에 나오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추운 겨울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아니, 저는 정치인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려나올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되면은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 쓰이실 것 같은데요. 신경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한번 말씀하신 적도 기억하는데 네. 대선에는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국민들로 하여금 딱 어떤 선택의 기회도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이재명 독식 체제에 민주당 내 불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김경주 전 지사가 이 비명계에 그러면 구심점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약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총선을 거치면서 사실상 친문들이 그냥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친명 아니면 비명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 전 지사가 이번에 총선 때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아서 예를 들면은 뭐 초선 당선인 중에 김경주 지사랑 뭐 가까운 분들이 누가 있을까 하면은 그렇게 딱 이제 얼굴 떠올리는 이런 얼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전 지사가 만약에 이제 복권이 돼서 뭐 이제 대통령 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이제 친문의 구심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비명의 구심점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일극 체제에 약간 반하는 작용으로 이재명 대표와 가깝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다 이제 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사실은 그 명심보다는 의심이 더 강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또 해석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가 예를 들어 총선 때까지는 굉장히 견고했는데 총선 이후에 또 의장 선거를 거치면서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조금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김경주 지사가 사면 복권이 돼서 대통령 선거까지 출마 가능하다 이러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복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제 구심점으로 작용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이제 뭐 해석을 해봅니다. 그런데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든요. 특별 사면됐지만 지금 2028년 5월까지는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정치 행보를 재개한다면 한계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지금 명시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저는 여론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김경수 지사가 물론 이제 전 지사가 지금 이번 총선 과정에서 임종석의 낙마, 박용진의 낙마 이런 틈을 이제 보고 여기에 구심점이 돼서 이렇게 진입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거는 드루킹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그거는 대한민국의 공론의 장을 위협했던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론이 모이는 장소를 왜곡시키고 그걸 오염시킨 건 아닙니까? 근데 그걸 했던 배후에 있던 분이 다시 복권을 받는 건 법적으로도 저는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지만 저는 최소한 김경수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적 여론이 정말 동의해 줘야 된다고 보고 법적인 문제는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손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마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행사할 때는
정치 지형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야권에 이게 굉장히 미묘한 균열과 파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정치 현상과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을 보고 종합적 판단하겠지만 어쨌든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 복권은 법적인 것과 여론적인 측면 두 가지 다 전제돼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귀국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 바로 이재명 대표 리더십과 이 민주당 지지층의 균열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서 나오는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국회의장 선거 결과로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여러분들께 미안합니다. 저의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위로합니다. 이게 무슨 한두 표, 두세 표가 뭘 어떻게 가른 것이 아니라 과반 이상의 표를 얻은 거잖아요. 수박을 색출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문제 아닌가 싶어요. 네, 들으신 대로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른바 이 수박, 비명계를 색출하자면서 조국혁신당으로 가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금 뭐 사과를 계속하는 모습이 더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정청래 최고가 이렇게 사과를 하는 건 이 국회의장 선거를 치르는데 외부에 당원들을 중심으로 한 강한 압력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 선거가 되기 전에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보더라도 이 외부 압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기류를 감지하고 있고 그 부분을 언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선인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당원들과 단순히 괴리된 부분도 있겠지만 우원식 의원은 지금 뭐 알려진 바로는 상당히 저변을 좀 닦으면서 1대1로 소통하고 본인에게 표를 달라고 했던 반면에 또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에 좀 고공해서 선거를 좀 치렀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추미애 당선인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좌파 우파 아니지만 국회의장직은 또 정치적 중립과는 거리가 있는 자리라고 이야기한 게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로 작용했을 수 있는 여러 요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 부분을 강선 지지층의 어떤 의견과 다소 이 괴리가 있다라고 해서 수박을 표출하자 이런 어떤 이 반응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제기하기보다는 거기에 좀 순응하는 듯한 부분은 저는 이건 당내 민주주의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들으신 것처럼 이 박수현 당선인은 과반 이상의 표를 얻은 것에 방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자, 우원식 의원도 강성 지지층과 이 당선인을 갈라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문제는 좀 근본적으로 보면 결국은 나중에 가면 아마 개딸이 이재명 대표도 수박이라고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이 일단 대의제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등장하면서 그 당원들의 어떤 SNS 직접 민주주의 이걸 이제 표방을 하면서 이 그룹들의 어떤 힘이 굉장히 세졌어요.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보면 본인들의 어떤 이 성과가 있는 겁니다. 즉 본인들의 뜻에 따라서 결국 비명 행사가 이루어졌고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그룹들이 이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이 당의 어떤 중요한 방향, 의원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까지도 이제 본인들이 결정하겠다는 것까지 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이들의 어떤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문제는 이제 이들이 이제는 이재명 대표까지 뭔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힘까지 왔다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뭔가 결정을 하게 되면 당신도 수박이네? 라고 이야기한다면 민주당에 수박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장외 세력이 결국은 장내에 있는 의원들이나 정치 세력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행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왜곡될 수가 있고 이게 전체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흘러간다 그러면 아마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설득을 하고 하더라도 이겨낼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참 독 같은 겁니다. 사실은 이게 본인의 팬덤 정치가 한편에 보면 유리한 것 같지만 이미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이 힘을 좌지할 수는 오히려 그러니까요. 의원들보다는 이들을 좌지하는 장외의 유튜버들이 더 사실은 영향이 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컨트롤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아마 처음에 이재명 대표의 뜻은 딴 사람이었던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아마 뭔가 결정할 때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전체 국민의 어떤 뜻과는 전혀 정반대 결정을 하게 되면 아마 다음 대선에는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강성 지지층 반발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이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당이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나라 중에서는 대한민국 민주당 당원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세계적인 첫 길을 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의장 선거에서 일부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모르냐 그러냐 이런 문제, 어떤 게 맞냐 틀리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새로운 정당의 역사를 열어가고 있다. 네, 새로운 정당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금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 말은? 그러니까 저는 뭐 이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 일정 정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강성 지지층들 뭐 팬덤이라고 하는 목소리가 너무 커서 오히려 이게 이제 뭐 이재명 대표한테도 실제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이재명 대표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야기했듯이 이제 당원 중심 정당으로 나아가겠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면 또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과연 매번 이제 뭐 직접 민주주의 아니면 직접 당원들이 선택한 결과가 실제로 좀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주주들의 목소리 를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주주들이 원하는 목소리로 가게 된다고 했을 때 기업이 제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도 없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적절하게 이제 조금 구분짓고 잘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